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준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뇌혈관과 경동맥의 협착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특히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뇌졸중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요. 요즘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특히 뇌졸중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 MRI들을 건강검진 하실 때 많이 포함해서 이제 검사하시고, 또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MRI 많이 촬영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증상은 없었는데 뇌혈관과 또는 경동맥이 좁아져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래진료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뇌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는 뇌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또는 경동맥에 기름때가 껴있다고 해요. 목혈관에 플라크가 있대요. 근데 플라크가 어떤 건가요? 또는 목혈관이 두꺼워져 있어요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검사하는 경동맥 초음파나 또는 뇌혈관은 뇌혈류 초음파 또는 MRI 또는 CT를 촬영해서 그 사진을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지, 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다시 이전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혈관과 경동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사진은 우리가 머리 MRA라고 불리는 뇌혈관과 경동맥 사진입니다. 이제 실루엣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머리가 되겠고, 밑에 목이 있고, 양쪽 팔로 혈관이 나가고, 그 밑에는 대동맥과 심장이 있겠죠.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양쪽 목혈관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혈관이다 해서 경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겠고요. 보시면 경동맥이 양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뒤쪽으로 혈관 두 개가 지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옆으로 본다면 이 모식도와 같은데요. 이 오른쪽이 환자의 앞쪽이고 왼쪽이 뒤통수입니다. 보통 경동맥이 이제 앞쪽에 위치하고 뒤에 척추를 따라서 혈관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추골신경 또는 추골동맥 또는 척추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 머리 뒤로 올라가는 혈관은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의 크기는 한 2-3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혈관이 있고, 이것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혈관인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이 초음파하게 되면 이 목 쪽 부위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뇌 안의 혈관은 경동맥 초음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MRI나 또는 CT, 뇌혈류 초음파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을 뇌혈관이라고 하고, MRI를 촬영하게 되면 이러한 사진을 가져오시게 되고요. 목 쪽에 있는 혈관은 경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경동맥 초음파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진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연히 동맥경화증일 것입니다. 동맥경화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심해지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20-30대, 30-40대에서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되고, 동맥경화증의 초기 소견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원인으로는 뇌혈관이 찢어지는 박리라든지 모야모야병, 섬유근 이형성증, 또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생기는 가역적 뇌혈관 수축증후군, 또는 매우 희귀 질환들인 혈관염 질환들,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 기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동맥경화증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동맥이 두꺼워지고 그 안쪽에 지방이나 석회질들이 침착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전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쌓여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협착이 점점 더 진행해서 결국은 막혀서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에 당연히 나이가 드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인자들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것, 운동 안 하시고 살이 쪄서 비만이 생기는 것, 그리고 폐경기도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고요. 가족력이 있을 때도 동맥경화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왼쪽 같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혈관이 까맣게 보이게 되고 밑에 회색으로 뭔가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판 또는 동맥경화증 또는 기름때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것을 내막절제술이라는 수술로 절제를 해보면 위와 같은 노란 기름때가 관찰이 됩니다. 이것이 시기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본다면 맨 위쪽에 보시면 노랗게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이 굉장히 초기 동맥경화증이고, 이때는 왼쪽 아래에서 보이신 것처럼 노랗게 뭐가 쌓아져 올리는 기름때는 관찰되지 않고 벽만 다소 두꺼워져 있는, 즉 벽에 기름때가 얇게 둘러싸서 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는 굉장히 초기 동맥경화 소견이고, 이럴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면 아마 경동맥 두께가 다소 두꺼워져 있다고 해요. 뭐 1.5mm 또는 2mm까지 좀 두꺼워져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막힌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초기 동맥경화증의 소견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관벽에 일부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쪽으로 플라크가 쌓이게 됩니다. 이 플라크가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름때가 보이는 것이고요. 이 플라크가 생기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플라크의 기름때가 점점 더 쌓이게 돼서 더 커지게 되고, 그 기름때 주변으로 석회질이 쌓이면서 마치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처럼 플라크가 안정화가 됩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진 플라크가 안정화가 되게 되고, 그 플라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찢어지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기름때가 노출이 되면서 뒤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색전 또는 혈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기름때가 벽에 얇게 쌓여서 경동맥이 두꺼워지는 것이 시작이고, 두 번째는 경동맥의 일부 벽이 손상이 되면서 플라크가 쌓이게 되고, 플라크가 안정화되는 석회가 침착이 되고, 석회가 파손이 되면서 안에는 기름때가 노출돼서 혈전이 생성되는 그런 경과가 동맥경화증의 자연 경과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의 단면을 들여다본다면 플라크라고 하는 기름때가 쌓이게 되고, 플라크가 터지게 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떨어져 나오게 돼서 뇌로 날아가게 되면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기 전에라도 플라크가 점점 쌓이게 돼서 그 혈관 자체를 막아도 뇌졸중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크는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좋고, 생겼다 하더라도 점점 더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동맥경화증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안의 혈관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뇌혈류 초음파라는 검사입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이 특히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뇌혈류 초음파의 원리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 좁아진 틈새를 혈류가 지나가기 위해서 혈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로 혈류 속도를 측정했을 때 혈류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그 혈관이 좀 좁아져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류 초음파는 혈관 자체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혈류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혈류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그 혈관이 좁아져 있구나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혈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 특히나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혈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모든 혈관들이 다 혈류 속도가 빨라서 그걸 가지고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거는 정상적으로 젊었을 때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검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는 대부분의 혈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특히나 특정 혈관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은 그 혈관이 좁아진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혈관 사진을 찍기 위해서 MRI나 CT를 촬영해 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편두통이 오래되면 혈류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서 그에 맞춰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혈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MRA가 되는데요. 우리가 MRI하고 MRA는 어떻게 다르냐면, MRI는 보통 뇌 사진을 촬영할 때 MR 이미징이라고 해서 MR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R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혈관을 얘기하는 뜻이고요. A라는 것은 안지오그래피라고 해서 혈관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뇌 혈관을 보는 것은 뇌 M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같은 사진을 들고 오신 것은 이제 뇌 MRA를 촬영한 것이고요. 건강검진 하실 때 보통 뇌 MRI를 촬영하게 되는데, 혈관이 궁금하시다면 MRI뿐만 아니라
MRA도 같이 촬영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뇌 MRI라고 불리는 뇌 사진만 보통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MRA도 함께 촬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9화 이상도 MRA라는 것들로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것은 건강검진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선 MRA나 다른 혈관을 보는 검사에서 혈관의 협착이 진단이 되었을 때 그 협착의 원인을 찾고 동맥경화증이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고해상도 MRA는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혈관의 단면을 직접 들여다봐서 혈관 벽 안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는지, 동맥경화증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진행된 것이 그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오른쪽 아래 까맣게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혈관의 단면의 모습이고, 왼쪽에 혈관에 하얗게 회색으로 쌓여있는 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혈관벽을 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CT도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 CT를 보통 건강검진으로는 잘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T는 아무래도 방사선을 써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진으로는 잘 활용되지는 않고, 주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겼다거나 두부 외상이 있을 때 뼈의 골절을 함께 촬영할 수가 있고, 출혈 여부를 보는 데 있어서는 CT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CT를 촬영할 때 혈관을 보고자 하신다면 꼭 CTA라는 것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으로 뇌 CT만 촬영해서 가지고 오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뇌 CT는 앞서 MRI와 똑같이 뇌 사진만 찍는 것이고, 두개골의 골절 여부나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한지 여부를 주로 볼 수 있고, 혈관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혈관 상태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T로 혈관 상태를 평가하길 원하시면 CTA를 촬영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잘 촬영되진 않고 사진으로는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혈관을 볼 수 있는 가장 예민한 검사가 뇌혈관 조영술인데요. 뇌혈관 조영술은 직접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이라는 혈관에 직접 관을 넣어서 뇌 안의 혈관 가까이까지 관을 집어넣고 조영제를 흘려서 뇌 안의 혈관을 구석구석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꽉 막혀 있는데 다른 주변의 혈관들이 얼마나 차들어오는지 곁순환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는 동맥류를 감별하기 위해서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보이는 것이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곳이고, 주변의 작은 다른 혈관들을 통해서 새끼리 형성되는 모습들을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두려워하는 것이 뇌혈관 조영술이 워낙 통증도 있고 아무래도 침습적인 검사이다 보니까 두려움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뇌혈관 조영술의 직접 시술 사진을 좀 영상으로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뇌혈관에 대한 검사 내용이었고요. 목혈관, 즉 경동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합니다. 뇌혈 초음파나 경동맥 MRA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이고, 경동맥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동맥 초음파가 있습니다. 보시면 까맣게 보이고 안에 이제 빨갛게 보이는 것이 혈류가 흐르는 모습이고요. 중간에 좁아지는 잘록하고 좁아진 부위가 기름때가 쌓여있는, 즉 동맥경화판이 쌓여있는 동맥경화증 소견입니다. 이것의 혈관을 단면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보이고요. 마치 초생달 모양처럼 혈관벽에 기름때, 즉 동맥경화판 또는 플라크, 다 같은 말이고요. 플라크가 생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동맥 초음파는 실제 혈관의 협착보다 과장돼서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경동맥 초음파에서 예를 들면 70% 이상으로 많이 좁아져 있어서 걱정이 돼요 라고 많이들 들고 오시는데, 그럴 때는 보다 더 정밀한 MRA나 CTA와 같은 혈관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보다 좀 더 경화한 상태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협착이라면 외래를 내원하셔서 추가 검사를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서서히 좁아져도 증상이 없는 이유는 뇌혈관 보호라는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뇌혈류 자동 조절 능, 측부순환, 혈관 재생 능력이 있겠고, 반대로 혈관 협착을 악화되는 이유들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고령 등이 있겠습니다. 뇌혈관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을까요?
뇌혈관 자동 조절능이란 것이 있는데, 큰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든 뇌는 살기 위해서 뇌혈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좁아진 그 이후의 혈관들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뇌 안에 피를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자동 조절능이란 것이 역할을 하고요.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고 혈관이 막혀버리거나 좁아진 게 심해지면 정상적인 주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서 그 부분을 먹여 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척부순환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큰 혈관이 막혀 있는데 이 머리 앞으로 간 혈관에서 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서 그 부위를 이렇게 내려오는, 먹여 살리는 척부순환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두피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은 정상적으로는 뇌 안으로 혈관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은데, 뇌 안의 혈관으로도 모자르다 하면 두피에 있는 두개골 바깥쪽의 혈관이 머리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새로운 척부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모자르면 막혀있는 혈관 주변으로 또 다른 새로운 혈관들이 생성되는 혈관 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뇌혈관은 뇌 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단 이것들은 혈관이 서서히 좁아져서 막혀 나갈 때 이런 순환들이 잘 발달할 수가 있겠고,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된다면, 그렇다면 혈관이 척부순환이 생성되거나 새로운 혈관이 생성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쉽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이내에 척부순환을 더 많이 생성시키게 할 수 있고, 혈관 자체가 더 좁아진 걸 막아줄 수 있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로 사진을 가져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혈관이 막혔는데 뇌졸중은 오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즉, 아까 보신 척부순환이라든지 혈관 재생이라든지 큰 혈관이 막혀도 주변에 있는 다른 혈관들에서 이제 피를 공급하는 척부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이 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다 보면 그런 주변에 작은 혈관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혈관들은 원래 혈관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의 양이 적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양이 얼마나 가는지 전체적인 피의 양을 가늠하는 것이 관류 검사입니다. 그래서 관류 검사는 CT와 MRI, 스펙트라는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이는 환자에 맞추어서 특정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 사진이 뇌 관류 CT이고, 파랗게 보이는 것이 피가 적게 갈 때 파랗게 보이고, 피가 잘 갈 때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영역이 혈관이 막혀 있고 피가 잘 안 통해서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작은 혈관들이 발달한 척부순환도 결국은 막히게 될 수가 있겠고, 이 부위가 뇌졸중이 올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큰 혈관이 막혀도 척부순환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초록색으로 피가 잘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혈관이 막혀 있어도 작은 혈관이 많이 발달한 척부순환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관류 영상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검사를 해보고 혈관이 막혀 있는 원인도 찾아봐서 그에 맞춰서 뇌졸중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치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하셔야 되겠고,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약물 치료의 큰 두 개의 축은, 하나는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제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 약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지혈증 약은 대부분 복용을 시작을 하고, 항혈소판제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통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물론 환자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협착이 동반되지 않은 초기 동맥경화가 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부동맥 같은 경우 혈관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기만 하고 플라크는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환자에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인지 보고, 만약에 위험인자가 없다면 일단 지켜보시죠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위험인자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혈압약을 좀 더 올린다든지,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당뇨병을 좀 더 조절하고, 추가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땐 협착이 굳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항혈소판제를 굳이 추가하진 않는데요. 필요한 경우엔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협착에 동반되어 있다, 즉 플라크가 있고 그것이 혈류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좀 더 심해져서 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일단 위험인자를 조절을 하고 약물 치료로 고지혈증약과 항혈수판제를 필요하면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굉장히 큰 동맥류가 같이 있다거나 주로 이제 최근에 크게 출혈이 있었던 환자, 즉 출혈 위험성이 좀 높은 분들은 항혈수판제를 추가하지 않고 고지혈증약만 유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 예를 들면 뇌경색 증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응급실로 가셔서 그때 혈관을 뚫어주거나 넓혀주는 시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증상이 동반되어 있지 않고 우연히 관찰된 뇌혈관 협착은 약물치료나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고, 뇌혈관은 증상이 없을 때는 시술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란 것은 당연히 뇌졸중 증상이고,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는 전신이 저리다거나 저림 증상 같은 경우들은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시술하지 않는 것이고요.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진다거나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졌다거나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등 뇌졸중 의심된 증상이 있고 그것이 문제 일으킨 혈관이 진짜로 좁아져 있거나 막혔다면 시간을 다퉈서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이나 혈관을 늘려주는 풍선 성형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동맥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위험인자 조절하고 약물 치료하고, 경동맥은 뇌혈관과 다르게 크기가 다소 더 크고 심장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미리 시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동맥이 증상이 없는데 약 70에서 80% 이상으로 협착이 있다 하면은 경동맥 풍선 성형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 이것이 결국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시술로 혈관을 넓혀주고 스텐트를 놓고 나올 수가 있겠고, 또는 수술적인 치료로 내막 절제술, 즉 기름 찌꺼기를 뜯어내는 그런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증상이 없을 때는 시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동맥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70에서 80% 이상으로 협착이 심하면 미리 시술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술 사진인데요. 이제 혈관이 이렇게 경동맥이 좁아져 있고, 그럼 먼저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넓혀둔 다음에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혈관이 다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텐트라고 하는 용수철 같은 것을 놓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오른쪽 아래와 같이 혈관을 넓혀주고 그 기름찌꺼기 플라크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마치 다져주는 역할을 해서 플라크가 더 생성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뇌혈관 조영술 그리고 시술 같은 것들이 침식적인 거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뇌혈관 조영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혈관에 관을 넣는 과정입니다. 이 모습을 좀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크게 아플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제 오른쪽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사타구니 부위에 대퇴동맥이라는 혈관이 뛰는 박동하는 부위가 잘 만져보면 있습니다. 그 부위에 가느다란 바늘로 국소 마취를 우선 하고요. 국소 마취한 위치를 표시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약 한 2mm 정도로 굉장히 얇게 그 절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절개된 부위를 다소 넓혀서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상처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 회복을 잘 하고, 단 켈로이드라고 하는 상처 조직이 잘 남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처가 남을 수 있고 뭔가 만져지는 것, 섬유 조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넓혀진 공간으로 이런 관을 이제 집어넣는데요. 이때까지 환자는 통증 거의 느끼지 않고 처음에 국소 마취할 때 바늘로 따끔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소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은 없고요. 이제 관이 들어가 나면 방금 보신 것처럼 피가 나오게 되고, 그 사이로 이제 와이어라고 불리는 줄을 넣고 그 와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술을 하기 위한 이런 관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관이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좀 뻐근한 느낌이 또 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안에, 관의 안을 통해서 조금 더 작은 관을 이제 넣을 수가 있고, 그 도관을 통해서 시술도 하고 검사도 하고, 즉 혈관 조영술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잡아둔 이 도관을 통해서 그 안에 보다 더 작은 이제 관을 집어넣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카테터라고 하는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할 때 쓰는 도관입니다. 그 안이 비어 있는 도관 안에 이제 줄을 넣어서 와이어를 넣어서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진입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경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경동맥 좁아진 부위로 아주 가느다란 줄을 하나 올려놓고 우리가 혈관을 넓혀줄 때 기름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스켓이라고 하는 보호기를 설치하고 풍선으로 부풀린 다음에 스텐트를 올려서 좁아진 부위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용수철 같은 모양의 스텐트를 놓고 나오게 되면 시술은 끝나고, 시술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혈관이 갑자기 막혔을 때, 즉 건강검진이나 두통 어지럼증에서 우연히 발견된 협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르고 있다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도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대동맥이고요. 대동맥에 연결된 경동맥에 이제 관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영제를 흘려서 이제 경동맥의 모습을 보고 이 길을 따라서 관을 올리게 됩니다. 먼저 까만 기다란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와이어를 올리고, 그 줄을 따라서 이제 카테터라고 불리는 도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목이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머리가 있겠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뇌혈관까지 관을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경동맥을 지나서 이제 머리 혈관인 뇌혈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제 조영제를 흘려봐서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혈관이 막힌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힌 것을 이제는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어주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이제 관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의 길을 이제 보고 그 부위를 따라서 굉장히 가느다란 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제 와이어를 먼저 올리게 되고, 이 혈관의 굵기가 보통 한 3mm, 클 때는 5m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이제 뚫는다거나 또는 찢는 등의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얇은 관을 이렇게 올리고 목표라는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들은 증상이 생긴 지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 지나게 되면 이미 뇌경색이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혈관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뇌경색이 다 진행해 버리면 오히려 혈관을 열어주게 되면 그 부위가 터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오신 것이 좋겠고, 이렇게 큰 속이 빈 도관을 올린 다음에 흡입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혈전을 이제 제거하고 나서 조영제를 흘려보면 혈관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운이 좋게도 한 번에 열린 경우인데요. 열리지 않으면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금연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흡연은 동맥경화증의 주요 유발 요인이고, 흡연자들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2배나 높고, 금연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위험성이 50% 감소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도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 감소를 하고, 5년 정도 지나면 비흡연자가 위험도가 같아지게 되고요. 몸에서 니코틴이 빠져나가는 것이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혈액순환에 이제 일산화탄소량이 정상화되고, 72시간 정도 지나면 니코틴이 대부분 소실되고요. 1년 정도 지나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걸릴 위험성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술은 이제 하루 한두 잔 이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한두 잔도 오히려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한 잔 이상 먹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예 안 먹는 것이 제일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뭐 하루에 한두 잔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반 병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는 외래 진료실에서는 가급적이면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이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부순환들을 통해서 작은 혈관들이 많이 발달해서 겨우겨우 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탈수가 되면 그 혈관에 피가 안 가게 되면서 뇌졸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술은 그 자체로도 좋지가 않지만 탈수를 굉장히 유발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그때는 괜찮은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있는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밤사이에 심각한 탈수가 진행이 되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사이 뇌경색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려면 중간중간 물을 그보다 2배 이상 꼭 드시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고 채소하고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일반적으로 고기가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안에서 체중이 내가 적정한 체중이고 비만이 아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는 것이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일단 싱겁게 드신 것이 혈압을 예방해서 동맥경화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공부하는데 실제로 많이 지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라 한다면 가능하면은 숨을 헐떡일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아니면 2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보다 더 이상 1시간 가까이 뛰는 걸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되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2-30분 정도 약간 숨을 헐떡일 정도로 빠르게 걷는다든지 가볍게 조깅하는 것을 하시고, 중간중간 물을 드시면서 탈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력 운동이라 한다면 팔, 다리 운동보다는 주로 근위부 운동, 주로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코어 근육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고, 세 번째로는 스트레칭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로 코어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쿼트라든지 프랭크 같은 운동, 연세가 좀 있으신다면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관절의 부담도 적고 올라갈 때 하체 근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는 그런 하체 근력 생긴 것 자체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흔히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건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감소되는 거 워낙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으면 신체 활동이 적어서 그로 인해 뇌졸중도 잘 생기지만 우울감도 잘 동반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우울감이 동반되면 인지기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과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신체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만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근데 본인의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급적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 계산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 키는 미터 단위로,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60kg고 키가 160cm다. 그러면은 60kg를 160cm를 미터로 나누면 이제 1.6m가 되기 때문에 60kg를 1.6으로 두 번 나누면 체질량 지수, 즉 BMI가 나옵니다. 어려우시면 보통 이제 그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계산했을 때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보통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떤 걸 먹어서 더 도움이 될까요?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더 먹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여주는 게 좋고, 밥을 드신 걸 절반 정도로 줄이다든지 칼로리를 줄이고, 만약에 비만이 아닌데 뭔가 식사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좀 줄이거나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혈압을 상승시키고 흡연과 폭식, 음주를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최근까지 보면 이제 남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3명 중에 1명은 술을 드시고 5명 중에 1명은 담배를 피우신 등의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여자분들은 이제 단순 참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소하는데,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외래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집에 혈압계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혈압 조절 잘 되세요? 여쭤보면은 병원 갈 때 재보면 괜찮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재보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그 숫자를 잘 기억은 못 하세요. 그래서 꼭 집에서 혈압을 안정기에 재보셔야 됩니다. 병원 가게 되면 긴장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혈압을 아셔야 내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혈압을 쟀을 때 위에 나오는 숫자가 수축기 혈압인데 그 수치가 140을 넘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110에서 140 사이 정도, 가급적이면 110에서 130 정도를 넘지 않은 그 사이로 유지되는 것이 좋고요. 당뇨병이 내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당뇨병이 있는지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당뇨병이 만약 있다면 7.0을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제가 당화혈색소가 얼마가 나오나요? 꼭 물어보게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신다 그러면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혈증은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병원에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목표는 환자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의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실제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는 혈압은 집에서 재보셔야 되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집에서 110에서 130 사이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고, 당뇨병은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의사에게 꼭 물어봐서 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약을 잘 챙겨 드시고, 비만이 있다면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이시고 탄수화물 좀 줄이신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오메가3는 이제 중성지방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중성지방이 낮아지게 되면 뇌혈관 질환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오메가3를 먹었을 땐 주로 중성지방이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신중한 것이 필요한데, 오메가3는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드립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즉 뇌졸중 환자가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중성지방이 높다고 들었다 그러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먹었을 때 크게 상관없는데요. 단 효과가 있는 것은 중성지방이 높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만약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가급적 적정한 용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메가3가 하루에 2g에서 4g,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것이 2g에서 4g 정도를 먹어야지 중성지방이 적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 피쉬 오일도 있고 크릴 오일도 있고 식물성 오메가3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용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내가 흡수하는 오메가3 용량이 어떤지를 파악하신 것 좋고요. 그 안에서 이제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건 인증 마크를 확인을 하시고, 뇌졸중 환자라면은 복용에도 문제는 없으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의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기본적으로 잘 떨어뜨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요. 꼭 드시길 원하시면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신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응급사항이 생기면은 당연히 뇌졸중이 응급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뇌졸중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응급실에 가고 말고를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은 반신마비나 감각이상, 언어장애, 의식장애가 뇌졸중 증상이고, 그런 증상이 생기면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 오시고, 증상이 생겼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응급실로 꼭 오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건강검진에서 또는 두통, 어지럼증 검사에 나오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시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느냐? 경화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뇌연료 초음파 검사만 했다면 실제 혈관을 들여다보는 뇌 MRA나 CTA를 추가로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등도 이상으로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피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보는 관류 영상이나 뇌혈관 조영술을 필요하면 시행해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은 협착이 없는 초기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는 위험 인자가 없으면 경과 관찰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착이 동반되었거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고, 기본이 되는 것은 고지혈증 약이고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같은 약은 필요하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노화 과정과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생긴 동맥경화는 대부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이 호전된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을 모든 환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동맥경화는 안정화시키는 것이 역할이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뇌졸중 생기진 않을까요? 이제 협착의 원인에 따라서 진행하는 속도도 다르고 예방하는 계획도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 맞춰서 진료를 보시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성인 대사질환 없어도 동맥경화성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아무런 위험 인지가 없는데 검사를 했더니 동맥경화증 초기 소견이 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건강검진을 더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동맥경화증은 노화 과정 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누구나 위험인자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은 꼭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자체가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럼 위험인자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생기는 것이고요. 30, 40대 초반에도 생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맥경화증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겠고, 특히나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특히 더 잘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주신 것은 경동맥 초음파에서 좌측 총경동맥 분지부 축종 1.8mm로 나왔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요? 이런 경우가 외래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하셔서 이런 결과들 많이 가져오십니다. 이 죽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플라크 또는 이제 동맥경화증이 진행돼서 기름때가 쌓여 있다,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이 플라크가 1.8mm라는 것은 굉장히 경한 초기 소견이거든요. 즉 초기 동맥경화는 혈관벽이 약간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소견이 보이다가 혈관벽이 상처가 나게 되고 거기 기름때가 좀 더 쌓이게 되면 플라크가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1.8mm 죽종이고요. 이것이 협착을 동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MRA나 CTA를 찍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1.8mm 협착을 동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위험민자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민자가 있다면 이제 고지혈증 약을 추가로 하면서 약물치료 시작할 거고요. 항혈소판제를 추가할지는 아마 환자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고지혈증 약을 기본적으로 드시면서 경과를 보실 거고, 추가적인 검사들은 아마 1년 뒤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더 심해지는 않은지 아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아마 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8mm는 굉장히 초기 동맥경화증의 소견이기 때문에 미리 초기 발견돼서 다행이시네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 함유 음식 섭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당연히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들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아시다시피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포화지방산은 나눠져 있는데, 포화지방산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일단 고기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고기에 하얀색 지방으로 끼어있는 포화지방산이 많은 부위는 비교적 제거를 하시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 같은 것들 많이 드시면서 고기 섭취하고 이러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을 줄이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비만이 있다면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밥, 빵, 면 같은 것들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그보다도 이제 자기 전에 뭘 먹으면은 대부분 다 이제 몸 안에서 칼로리가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는 것은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 몸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다음 질문,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는데 임신을 계획했는데 아스피린 끊는 시점에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그 강좌의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당 의료진께 질문하신 거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해 쪽 뇌경색으로 7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고개를 돌릴 때 순간 머리가 어지러우시다고요. 탄산 뚜껑을 열었을 때 탄산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뇌경색을 앓고 나면 이 증상이 뇌졸중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들께는 꼭 뇌졸중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퇴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뇌졸중 교육을 시켜드릴 때 꼭 두 가지는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은 뇌경색이 왜 생겼다, 즉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응급실로 오셔야 된다, 즉 뇌졸중 증상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걸 책자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은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한쪽 팔다리만 감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또는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실조증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합니다. 가끔 어지럽거나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것은 뇌졸중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뇌졸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 뒤로 올라가는 척추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뇌졸중 증상이라기보다는 기립성 저혈압 등의 이제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뇌동맥류 꽈리 수술한 지 100일 되었습니다. 꽈리가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 내용과는 좀 멀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지혈증 약을 평생 복용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호전되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약이 항상 드시기 꺼려 하신 경우가 약에 대한 합병증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고지혈증 약은 가급적이면 평생 만약에 원인이 있다면 드시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서 경동맥에 협착이 있다 또는 뇌혈관 협착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고지혈증 약은 평생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 아까 보신 플라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면 플라크 자체를 딱딱하게 석회화로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 그것이 혈전으로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가급적 고지혈증 약 평생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협착도 없고 단순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약을 줄여도 그것이 유지가 된다. 그럼 약을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혈증 약이 워낙 부작용들을 느끼신 경우가 있어서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약 드시고 전반적으로 너무 기운이 없다든지 극심한 근육통을 호소하시거나 또는 아주 드물게 이제 당뇨병의 경계선 정도였는데 약을 오래 쓰다 보면 당뇨병이 초기 당뇨병으로 생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환자마다 약을 좀 줄여보거나 다른 부작용이 덜한 약으로 좀 바꿔보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고지혈증약 가급적인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맞춰서 진료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서 피곤해서 그런가 싶은데 잠도 많이 잤는데 증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뇌졸중이랑 관련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잠이 많이 오는 것은 뇌졸중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검사에서 전 대뇌동맥 협착이라 진단 받으셨는데 뇌혈류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고혈압 약만 복용 중이시고 따로 처방해 준 약은 없고 향후 관리를 잘하라고 들으셨는데 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생활습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전 대뇌동맥 협착이라고 들으셨는데 뇌혈류가 정상이고 추가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마 예상하건대 전 대뇌동맥은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이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마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 보셨고 추가적인 처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동맥경화 준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지 않게 드시고 하루에 20-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검사들을 만약에 권고를 받으셨으면 보통 뇌혈관 협착이 심하지 않으면 보통 2-3년 정도 있다가 검사를 좀 해보거나 또는 매년 뇌혈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환자마다 검사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주신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4년 전 협심증 스텐트 후에 순환기내과 진료 보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신경과에서 MRI를 찍어보니까 약간 협착은 있긴 하지만 이미 복용 중 약이 충분하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동맥경화 증상이 내과 신경과 같은 약을 쓰는 맞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결국 심장혈관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의 원인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뇌혈관들도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의 혈관이 협착이 동반되었다 그러면 뇌검사도 한번 받아보신 것이 좋겠고, 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약물 충분히 아마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갈 때 어지러운 것은 왜 그런가요?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죄송한 이 부분 진료를 좀 보신 것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함유식품 섭취가 위험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복시 혈당 112, 당화혈색소 6점이 당뇨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고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6.5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경계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25일 날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군요. 그리고 조영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들으셨고 기가를 하고 계시는데 뇌경색이 걱정되신다고 하시네요. 예, 평상시대로 생활해도 되는지, 뇌경색을 앓고 나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과정은 아마 이제 환자분마다 다른데, 뇌졸중이 심하지 않고 이제 증상이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된다면 또 일상생활을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업무 강도도 보통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혈압도 안정화되었다 그러면은 업무 강도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대부분 뇌졸중 이후에 한 달까지는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하신 것도 가급적이면 병가 내고 쉬는 것이 좋고요. 3개월까지는 업무를 다시 복귀한다 하시더라도 예전과 똑같은 강도로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량의 한 절반 정도로 좀 낮춰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뇌경색 판정 받으셨고 지금 증상이 경하다면 일상생활을 평소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고요. 걱정을 하신 이유가 내가 뇌졸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뇌경색이 왜 왔는지를 들으셨다면 그것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뇌졸중 치료받고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집에서 계시는데 이제 치료한 오른쪽 종아리와 발이 계속 저립니다. 왜 그런가요? 치료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뇌졸중 증상 중에서도 감각이 떨어진 뇌졸중이 올 수가 있겠고, 감각이 떨어진 그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면서 저리거나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복 과정 중에 생긴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증상 개선제를 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찌릿찌릿 하시는군요. 이제 왜 그럴까요? 대부분 머리가 찌릿찌릿한 통증은 뇌 혈관이나 뇌 자체 문제인 경우들이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부분 뇌 자체나 뇌혈관 문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에 맞는 증상 개선제들을 좀 쓰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영술 하다가 조영제 부작용이 심하게 왔었다고 하시는군요. 그 조영술을 쓸 때 쓰는 조영제가 CT 쓸 때 쓰는 조영제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CT를 찍으실 일이 있으시면 그때도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영술이나 CT를 조영제로 찍어야 된다면 전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필요하면 스테로이드를 같이 미리 투여하고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란 섭취를 피하라고 하셨군요. 이제 고지혈증일 경우 콜레스테롤 음식 먹으면 혈중 수치를 올리나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쌓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기초대사량을 넘는 칼로리가 들어오면 몸에서는 콜레스테롤로 변경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특정한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중이 좀 늘고 있다 또는 지금 체중이 좀 비만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모야 수술 받으셨고 하는데 고등학생 누나가 검진해서 고혈압이 나서 걱정이다. 가끔 일하면 어지럽다 걱정이세요. 일단 오늘 모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가끔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것은 기립성 어지럼증은 뇌졸중 증상과는 좀 별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에서 혈압을 좀 재보시고 혈압 자체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보시고 너무 낮다면 혈압약이 세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혈압약을 좀 조절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증상이 좀 적게 생길 겁니다. 근데 뇌혈관 증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뇌혈관 조연술 이후에 사타구니 쪽이 좀 경직된 상태라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 사타구니 근육이 부드러워질까요? 이게 아까 제가 조영술 시작하는 사진을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영술을 하고 나면 나중에 뭔가 만져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보통 섬유 조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기고 어떤 분은 안 생기는데 저희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켈로이드가 생기는 어떤 특정 성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무언가 만져지고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상처가 난 것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섬유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체에 이제 해가 가는 것은 아닌데요. 뭔가 불편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자꾸 스트레칭 하시고 그러다 보면 좀 부드러워진 경우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에 거부감이 있으신데 아버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약만 믿으신다고 하시네요. 약 먹으니까 식이요법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래진료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약 드시면은 혈압 어떻게 조절되세요? 여쭤보면 약 잘 먹고 있어요. 또는 당뇨약 드시고 있다면 당뇨 조절 잘 되세요? 당화혈 색소 얼마예요? 여쭤보면은 약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조절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은 진료가 잘 되고 있는지는 집에서 혈압을 꼭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외래에서 혈압약 드신 분들한테는 혈압 수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혈압을 적어서 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시면은 혈압 수첩이라고 해서 수첩을 하나 드려보세요. 그래서 매일 숙제처럼 혈압을 재보시라고 하고 실제 숫자가 140 밑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걸 보시면 아마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지혈증 수치는 피검사를 해보고 LDL 수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LDL 수치가 높다면 아마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실 것 같고요. 식이요법 꼭 당연 기본이죠. 약 먹는다고 해서 다 조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의 습관을 조절하지 않고 약만 드시다 보면 나중에 조절이 잘 되지가 않아서 나중엔 약으로 해결할 수준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드신다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직접 혈압을 재보시고 수첩에도 써보시고 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진 것이 좋겠습니다. 심혈관 동맥경화 가족력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몇 세쯤 이후 뇌혈관 검사를 권하시나요? 아직 가이드라인 상에서 몇 살 이후엔 꼭 검사를 하셔라는 내용은 없고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뇌혈관을 보시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뇌혈관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신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검사를 하신 것이 비용적인 문제가 없으시면 MRA가 이제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뇌혈류 초음파라든지 경동맥 초음파 같은 선별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는 고령으로 인한 뇌혈관 협착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는 가급적 검사를 한번 해보신 것이 좋겠습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쥐가 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쥐가 잘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경과 진료를 좀 보시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신 건 좋을 텐데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허리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제 다리에는 젖산이 이제 재빨리 제거가 되지 않아서 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필요한 약물 치료하시면 좋아진 경우 많이 있고요. 뇌졸중 증상은 아니니까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혈압약 복용으로 혈압이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데도 뒷목이나 둔부가 뻐근하거나 뭉친 느낌이 나는 건 이전 진단받았던 대뇌동맥 협착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증상이 뇌졸중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팔다리만 감각이 떨어지거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실조증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뻐근한 뒤의 통증은 대부분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이 낮고요. 두통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경우는 벼락두통이면서 또는 벼락두통이 아닐 경우에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졸중 의심된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뭔가 뻐근하고 그런 뭉친 느낌이 드는 것은 대부분 근육에서 기인한 통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칭 하시고 필요하면 진통제를 드시면서 반응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머리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 있으면서 구토를 한다든지 발음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뇌졸중 의심된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럴 때는 뇌출혈이라든지 다른 가역적 뇌혈관 수축증후군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생긴 두통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을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그 시간이 많이 건강검진이나 또는 두통 어지럼증으로 발견된 뇌혈관 또는 경동맥 협착을 이제 파악하시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이제 걱정을 다소 좀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